이 정부 들어서 뭐 아마도 1년 안에 다 잘 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의 2배가 됐고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 확대 정책은 정부 초기에 발표하고 그 정부 안에 첫 삽이라도 뜰 수 있게 돼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40% 정도가 이제 남의 집에서 살고, 그 중에 아마 80% 정도가 개인 민간 임대주택인데, 참여정부 때는 투기꾼으로 받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받고, 이 정부에서는 다시 투기꾼으로 보고 있고, 세금 때문에 집을 옮기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야겠다. 종부세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세금입니다. 사실은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안전한 대출입니다. 집은 빚내서 사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시리즈 토론회 2번째 이렇게 또 개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또 좋은 그런 방향들이 좀 제시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 최근에 나온 얘기들 중에 뭐 참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냥 놔둬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정말 이제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뭐 누더기라는 이름이 참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그 와중에서 집은 바이하는 게 아니라 리브하는 것이다,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훈계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엔 또 이제 가계대출 관리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지금 엄청나게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 그거 갚아야 돼가지고 아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뒤에 누가 있나 봤더니 뒤에 청와대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 확실한 칼럼도 어제 한번 읽게 되고 나서, 야, 이렇게 재정을 그냥 팽창적으로 하면서 팽창정책을, 재정정책을 쓰면서 금융정책은 또 이렇게 긴축적으로 가는,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얘기인지, 경기를 살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틀어 막겠다는 얘기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가지고 돈은 재정 쪽에서는 풀면서 금융 쪽에서는 긴축으로 가고 있는 이 엇박자를 보면서 참 이게 부동산 정책의 그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회복 문제, 정책 효과성 분석 문제,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 과제로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정말 뭐 최고의 그 에이스들을 모셨습니다. 뭐 부동산, 금융, 뭐 세제, 공급, 또 법적 측면 전부 다 최고의 그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이분들께서 정책을 만드시고 입안을 하고 제대로 실행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토론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토론을 또 의정활동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서 이게 부동산 정책 부동 효과가 나타나서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상 초유의 지금 또 폭등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혀 써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금융 긴축, 뭐 금리 인상, 뭐 이러한 그 다음에 뭐 대출을 동결시키는 뭐 긴급 조치 같은 아주 정말 이 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쓰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가 됐는데요. 아마도 지금의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야기한 정책 실패를 거두지 않고서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 잘못된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 고집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경제에 후유증과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그러한 방법을 계속 선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만약에 지금 부동산 정책의 이런 왜곡의 흐름을 그대로 정상화할 수 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정책 중에서 가장 이 잘못된 정책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종부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뭐 이런 세금 관련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이 수요 억제 정책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완화하고 오히려 이제 공급 정책을 분명하게 실행하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과연 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을 고집할 때는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과 서민 그리고 국민 경제에 있어서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오늘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문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 오늘 나온 의견이 저희 자기업원을 포함해서 많은 단체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 정책화되는데 크게 이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동산 이슈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 그리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많은 지혜와 또 현실적 인식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전문가를 존중하는 사회, 전문가가 정책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적 성숙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바라면서 인사말 대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 청년들이 근검절약해서 미래를 준비한 것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들 해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고요. 주제는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안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 방향과 제약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제약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 정책 전환이 왜 필요한가? 과거에 참여정부에서 MB 박근혜 정부를 거칠 때의 정책 전환과 지금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정책 전환의 방향과 추진 과제 그리고 제약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목표의 재설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진 과제와 제약 요인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국민의 주거 수준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드는데 둔다는 결정이 중요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세제, 또 금융의 정상화로 통해서 주택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또 그 시장을 통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각각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역량을 모으는 제가 요새 즐겨 쓰는 표현으로 낄끼 빠빠입니다. 정부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끼는 데는 확실하게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큰 제약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론이 양분되어 있다는 현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런 이른바 정책의 리셋 혹은
정상화가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회 의석 분포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참여정부가 도입한 규제가 어떻게 완화됐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보시는 대로 재건축 관련 규제, 시장 관리, 또 건설에 관한 규제, 분양에 관한 규제, 또 금융에 관한 규제. 여기 리스트는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완화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하나 써놨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많은 규제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에 걸쳐서 대부분 완화되고 일부는 폐지됐는데 이 정부 들어서 뭐 아마도 1년 안에 다 원상 회복되고 거기에 더 강한 규제가 더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발표했냐, 뭐 25번이다, 26번이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대책이 발표됐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 이 표에 빼곡하게 썼지만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다양한 규제가 만들어졌고 앞에 처음에 본 슬라이드보다 좀 더 복잡하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흥미로운 것은 정부 초기에 2017년 8월 10일에 시행된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2018년 1월 달부터는 그 차이는 있었지만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은 잘 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또 시기에 따라서 그 폭이 굉장히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했습니다만은 이제 2020년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확연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을 압도하게 되고 가장 최근 조사는 잘하고 있다 9%, 잘못하고 있다 78%로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응답자 집단별로 이 평가를 구분해 보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있어서는 뭐 지역별이나 연령별이나 심지어는 주요 지지 정당별로도 어쨌든 잘못하고 있다가 확실하게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 평가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들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뭐 10%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적어도 의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이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보유세 강화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보면 압도적으로 집값이 비싸다,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데 39%가 답을 하고 있고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한다 7%,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다 5%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항목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졌겠지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소수는 의도를 중시했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책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떤 과제들을 실천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죠. 저는 주택정책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전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이 주택정책의 최종 목표다. 물론 가격이 안정되면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가격 안정에 몰두한 결과로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든 앞으로 뭐 옮겨가려고 하든 또 집을 새로 사려고 하든 다 힘들어지는 상황은 만약에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둔다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려면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또한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주거 이동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의 증진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 정부가 도입한 이런 다양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Making Reform Happen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OECD가 개혁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개혁을 뭘 해야 되느냐는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만 개혁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사실은 더 어려운 과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 확대,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택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혼부부를 우대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자력으로 힘들게 살아온 40대 유자녀 부부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요새같이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성인들도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그 집단 간의 어떤 이해상충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사회 전체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제도를 바꿨을 때 그것이 정착되기까지 이행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하고 보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아야 된다든지 또 이런 이행 단계에서 임대료가 급등하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모색돼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서 핵심은 집값 안정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냐? 저는 여기서 이제 결국은 뭐 기존 주택의 매물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입증되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신규 공급인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려면 결국은 신규 공급이 앞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가 결국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여기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은 매매 가격이 52%, 전세 가격이 뭐 25% 이렇게 오른 것으로 돼 있고 사실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90%가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매매 가격 앞에 건 지수를 받고 여기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의 2배가 됐고 전국도 60%가량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위 가격은 그것보다 낮지만은 여전히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세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평균 49%, 중위값이 53%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6월 달에 내놓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 작년 11월에 내놨을 때는 전국적으로 안정되거나 약간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었는데 다시 이제 6월 달에 내놓은 수정 전망에서는 연간 5% 이상, 수도권은 6.5% 정도 오를 거로 전망을 했지만 이미 이 숫자가 다 초과가 된 상태입니다. 역시 여론을 보면 아까 보여드린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결과 추이인데 앞으로 1년 후에 지금보다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물어봤을 때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를 것 같다가 많았지만 또 이렇게 벌어졌을 때가 있지만은 내릴 것이라다가 우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2019년, 20년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오른다가 내린다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조사는 1년 후에 집값이 지금보다 높을 것이다 60%, 낮을 것이다가 11%로 돼 있고, 여기서도 뭐 이런 여러 그룹으로 나눠 보더라도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이 훨씬 우세합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의 전망이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느끼는 시장에 대한 감인데 결국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월세는 어떻게 될 거냐? 전월세도 물어보면 이제 2019년, 20년, 21년으로 가면서 점점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장 최근 응답에서는 오를 것이다 62%, 내릴 것이다 8%로 역시 압도적으로 오를 것이다가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의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방안을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양도소득세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유예해 줬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같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순전히 이 양도소득세 중과 이제 한시적인 유예 효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난 특성은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지금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증여세가 50% 세율이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나이대별 증여 비율을 봤을 때 40대 이하의, 그러니까 젊은 층에 대한 증여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의 효과는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신규 공급의 확대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고 어떤 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기서 늘 이제 수요 억제냐 공급 확대냐를 가지고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말자.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 안정에만 정책 목표를 두게 되면 수요를 줄이든 공급을 늘리든 가격을 잡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양이 줄어드는 거고,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이 안정되면서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켜서 우리가 더 좁은 집에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 살 것인지의 선택이 바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해준다 했을 때 공급이 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가격 상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대로 가격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급 확대는 가격 안정뿐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급을 얘기할 때 지금까지는 양적 공급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질적 공급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전국적으로는 지금 2019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4.8%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꽤 오랫동안 95, 96%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얘기하면 양적 공급도 부족한 형편인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원하는 입지와 규모, 부대시설을 갖춘 주택의 재고가 모자라고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적 질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 주거지의 고밀도 재개발, 재건축, 특히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신규 공급의 최근 5년 동안 7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도시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있으면 활용하는데 이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도시 외곽의 신도시, 택지 개발, 그리고 특히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새로운 택지 발굴, 이것이 중요한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거는 훨씬 더 논쟁이 될 이슈입니다. 제한 요인은 기존 주거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이런 것이 이제 제약이 되고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은 정부 초기에 발표하고 그 정부 안에 첫 삽이라도 뜰 수 있게 돼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정부가 다 끝날 무렵에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을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특히 이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 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전부터 지하철 공사의 비유를 드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결국 지하철을 놓기로 했지만 지하철 공사 시작하는 순간 길이 더 막힙니다. 만약에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길이 더 막히는 불편을 감내할 의지가 없다면 지하철 못하는 거고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죠. 재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40% 정도가 이제 남의 집에서 살고 그 중에 아마 80% 정도가 개인 민간 임대주택인데 지난 정부 때 이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육성하기 위한 뉴스테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내고 있었지만 하여튼 너무 많은 혜택을 기업한테 준다는 이제 그런 여론이 이걸 지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제 바꿔놨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도 있겠지만 개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기업보다 개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많은데 이것은 일가구 다주택 보유를 투기꾼으로 보느냐 아니면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느냐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투기꾼으로 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봤고 이 정부에서는 다시 투기꾼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큰 흐름이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이 정부에서 시행됐다가 걷어들였다가 일부는 남겨두기로 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증거는
2017년 5월 정부가 출범해서 2년 2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가 0.36% 올랐습니다. 전세가. 그런데 그 이후 1년 동안에 12.84%가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다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효과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더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보완해야 되느냐 하는 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대로 두고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인데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문제냐? 뭐 재개정을 한다면 그냥 개정 전으로 돌려놓을 거냐, 아니면 무슨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임대료 인상률만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법 개정을 한다면 그게 발효되기 전에 이제 기득권을 가진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 또 어쨌든 수혜를 입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제 반발을 우리가 설득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을 겁니다. 또 여기 여론을 보면 이건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 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하는데 찬성하냐 아니면 그냥 두는 데 찬성하냐 물어봤을 때 전체 여론은 48대 38로 10%포인트 재개정이 우세한데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69대 18로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83대 5로 재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지 정당에 따라서 여론이 양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정평가에 있어서 매우 잘한다는 사람들은 79%가 현재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론의 현실입니다. 분양가 규제, 이거는 뭐 너무나 오래된 이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최근 들어 문제가 된 것이 이른바 금융도 주택 대출이 15억 이상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채권 입찰제도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데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옛날부터 하여튼 건설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 가장 큰 반대였고, 뭐 최소한 이제 과거에는 채권 입찰제라는 것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청년과 같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부담 완화, 여기 뭐 나중에 오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은 공시가격 올리고 그 다음에 세율 올리고 공정가액 시장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리고, 그러니까 거기다 누진세 구조고 해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처음에는 종부세 내는 소수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다가 이게 그렇지 않고 일반 재산세만 내는 납세자들한테도 일부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실효세율을 1%까지 해야 된다. 일종의 거의 이제 이념같이 돼버렸는데 그 근거는 이제 선진국에 뭐 특히 미국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미국의 재산세 제도와 우리의 보유세 제도는 그야말로 개와 고양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고 만약에 1% 실효세율을 정말 부과한다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을 내야 될지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리한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또 이제 납세 이연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세금 때문에 집을 옮기는 사람이 나오지는
안아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여론도요.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동의함이 40%, 동의하지 않으면 51%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 응답자들은 동의한다가 63, 동의하지 않으면 30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동의함이 19%, 동의하지 않으면 74%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분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개편 부담 완화도 종부세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세금입니다. 이건 뭐 부유세라기에는 순부유세가 아니고 정상적인 보유세라기에는 일부만 내는 또 특별한 세금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권 후보들은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또 도입해야 된다. 뭐 국토보유세든 기본소득, 토지세든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부유세 성격으로 간다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게 다 합해서 재산 가치가 얼마냐를 따지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세금 감면 문제. 그러나 여기 제약 요건은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나눠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인다는 것은 지방의 이제 반발을 가져올 수 있고 여론도 대체로 부자 감세에 반대합니다. 종부세 과세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 잘못된 조치다가 44, 잘된 조치가 34%고 뭐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잘못됐다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도 잘못된 조치가 더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여기 종부세 폭탄 맞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송파동에 다세대 주택 11채, 12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전체 가격이 23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내는 세금하고 대치동에 23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는 12채 가지고 있으면서 11채 세놓고 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훨씬 더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택금융의 정상화, 우리 고성수 교수님 많이 말씀하실 거고요. 대출 규제가 일단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은 완전 금지. LTV 수준이 뭐 웬만한 데는 40%, 뭐 고액은 20%까지 이거는 무슨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하고 또 이게 지역별로 차등화돼서 조정 대상 구역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LTV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처럼 지금은 소득이 낮지만 앞으로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LTV를 70, 80%까지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차등 규제도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가계부채 관리 지금 굉장히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안전한 대출입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얘기만 나오면은 1차적으로 주택담보대출부터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빚내서 집 사라, 영끌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이 들어있는데 집은 빚내서 사는 겁니다. 다만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얻으라는 뜻이지 집을 빚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부자겠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부든 책임져야 될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대.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천차만별이고 활용되지 않는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하고 여기에 그 업그레이드도 하고 규모도 좀 늘리고 그런 노력이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주거급여를 확충하는 문제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고 저출산 문제는 사회와 나라 전체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 대안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를 각자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벼락부자란 말도 있고 벼락거지란 말이 있더라고요. 벼락거지. 이 벼락거지를 만들게 된 하나의 어떤 큰 원인이 이 부동산이 됐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32평 아파트 말씀하셨지만 실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그게 지금 현재 그 가격 가장 위에 상계층에서 앞으로 선도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지금 처음 어찌 보면 비트코인의 어떤 그 가상 암호 자산의 처음 시발점이기도 했지만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비트코인은 그 채굴량 자체가 유한합니다. 아주 유한해요. 2100만 개 제일 적어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현재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자꾸 저지하는 것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 안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완만하게 상승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결정 요인을 제가 한번 보면 수요 공급 그리고 금융 환경 그리고 이제 기타 요인이 있는데요. 이 기타 요인도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올라간 이유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성 여기에 크게 기인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닌데 항상 우리는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분산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세제예요. 근데 세제를 이 현 정부는 굉장히 의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세제를 적용해야 될 것을 세제를 주로 적용한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패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규제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문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이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에서 제가 조세를 제외한 것들을 저는 이제 조세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어서 다른 걸 쭉 봤는데요. 이 공급 요인에 있어서는 이 주택 건축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은 더욱 제한적이다. 아까 32평형이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32평이라는 그 평수가 국민들이 선호하는 평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수가 저 지방에 있거나 하더라도 하면 그게 다 선호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강남에 있는 그 32평이 가장 비싼데 그렇다면 강남에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못 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어찌 보면 국민들이 그걸 추구하다 지쳐서 포기하는 정도 그 정도 돼야지 이게 지금 문제 해결되지 않나 심리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강남이라 하더라도 저는 일시적으로라도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문제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라고 하는 필연적인데 이것도 아까 제약 요인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집값이 또 같이 폭등할 수가 있는데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 가독이죠.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율이나 대출 여건에 대한 금융 환경인데요. 이 이자율의 문제는 우리가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이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LTV나 DTI 문제도 정말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현 정부가. 우리가 LTV나 DTI 문제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바꾸는데 이 문제도 어찌 보면 이건 어찌 보면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문제이고 자기들이 대출을 해줄 건가 말 건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실은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공기업처럼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죠. 외국계은행 일부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기타 요인인데요. 저는 아까 특목고 폐지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목고 폐지 문제 좋습니다. 폐지도 좋은데 저는 교육적으로도 실은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걸 폐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어찌 보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가 재정, 금융이
엇박자를 내듯이. 이거 지금 현재 특목고 폐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강남 수요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게 이제 교육 인프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분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그죠? 선호도를 이게 서로 분산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진 않고 우리가 정말은 전철 우리 내리는 곳만 가보더라도 강남이 훨씬 잘 돼 있거든요. 강북도 잘 해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각의 구청에 있어서의 그죠? 자기들의 예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원해서 어찌 보면 우회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문제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임대차 3법의 문제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굉장히 어색한 제도입니다. 어색한 제도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2+2로 하게 되는데 2+2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과 기존에 있는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굉장히 그 가격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걸 감수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인들에게 이걸 감수하라 그러면 결국은 경제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자꾸 내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컨플릭트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공하고 있는 조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문제를 조세 정책에 너무 의존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요. 두 번째,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가 있습니다. 이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인상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는 것도 힘든 상황을 만든 거. 이것이 문제이고요. 실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목입니다. 이걸 12%까지 올렸거든요,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못 사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하긴 이게 뭐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20억짜리 집을 사면서 12%면 2억 4천입니다, 취득세가. 이거는 정말 너무 과도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개를 같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악의 부동산 조세 정책을 지금 구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용어 중에 갭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갭 투자. 이 갭 투자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대학에서 강의한 용도로 말하면 파이낸스의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레버리지 투자. 이 레버리지 투자는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집값이 워낙 비싸서 전세를 끼지 않거나 대출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연하게 그 라인에 서게 되는 거를 자꾸 제약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갭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 관련 조세 아까 말씀드린 거 세 가지인데요. 이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우리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실제 이게 만들어진 처음에 어떤 히든 스토리는 굉장히 세수가 부족하던 시절에 만드는 거죠. 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그걸 이제 우리가 걸었지만 실제로는 세수가 많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았는데 실제는 이 종부세라고 하는 법은요, 태생부터 굉장히 공격받아야 되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5개 조문도 6개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국세는 이래야 되고 지방세는 이래야 되고 밑에 가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서로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종부세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국세 중에 종부세를 집어넣었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집어넣으라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이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세목의 성격이 완전히 동일한 세목입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성격이 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재산세는 각각의 물건마다 과세를 하고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해서 합산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좀 다른 건데 그거는 그렇게 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교부세로 100% 다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국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성격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왜? 100% 교부세, 지방교부세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굉장히 편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 우리 현 정부의 초기에 저는 이게 지금 재산세 편입되면서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사라지려는 생각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었어요. 감지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살아나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는 세목으로 지금 다시 재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예상을 뒤엎고 지금 그 종부세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점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근본적인 태생적 문제점도 있지만 세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세부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채 들고 있는 분들이 강남에 한 1년에 1억씩 냅니다. 세금. 그래서 이게 1세대 1주택이고 만약에 은퇴해가지고 연금소득뿐인 경우에 오래전에 취득한 주택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상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종부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세목에 대한 성격이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보유세, 재산세나 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재산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은 너무 보통 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유세는 가중하게 매기고 양도소득세 열어줘야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이걸 한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양도소득세 풀어주는 건 맞고요. 보유세는 적정하게 매겨요. 과도하게 매기면 안 되고 무겁게 매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금이 오더라도 이게 지금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의 세금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세금 낼 때 돈 빌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그 현 정부의 문제는 1세대 1주택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제상 차별을 확실히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1세대 다주택자 이거 세제상 차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1세대 2주택 정도 들고 있다고 전 문제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뭐 주택 상황을 보면 1세대 2주택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비난받는 상황이 됐는데 저도 뭐 세제상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그러니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종부세도 살짝 올리고 이게 양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그 부동산 청문회에서도요. 근데 이거에 지금 잘 안 들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세대 2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아닙니다. 고가주택 9억이거든요. 고가주택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 특별공제라고 하는 공제가 있는데 그 장특공제를 실제로 양도 차익이 많이 나면 또 적게 해주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이건 지금 누진입니다. 세율로 누진하면 될 것을 중간 과정에서 계속 누진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율로 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조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누진하고 싶으면 세율로 해야 된다. 그래서 종부세 세액계산 시에 공시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을 모두 다 인상시켜버렸어요. 세율만 가지고 조정하면 될 걸 이 세 개를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시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목적으로만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28가지, 9가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 우리는 이거 올리다 보니까 세금도 올라가고 다른 것도 올라가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걸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종부세가 탄생해가지고 처음에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조세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서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에 공정시장가액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 정부에 와서는 공정시장가액을 시가에 맞추겠다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으로 태어나는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요. 자, 그럼 개선 방안은 뭐냐? 1세대 1주택과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의 차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그 우리가 포인트이고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기존의 상태로 한원해서 대폭 줄여줘야 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의 9억 원을 현실적으로 더 올려줘야 됩니다. 최근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9억으로 하던 거를 11억까지 올렸거든요. 지금 고가주택 지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던 거 과세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9억입니다. 이게 지금 10몇 년 전에 9억 하던 게 지금도 9억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0억을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고가주택입니까? 이게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다주택자의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여줘야 됩니다. 3년 정도. 그래야 이게 시장이 풀립니다. 풀리고 나서 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쪼고더라도 시장에 한번 이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계산에 있어서 그 공시가격 할 거 다 올린 거 있잖아요. 세 가지를 다 올린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액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요약을 해놨는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용적률 인상을 통한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2년 거주, 2년
소유 요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그래서 이걸 지금 요 요건을 유지하더라도 1세대 다주택에 대해 차별적인 세제를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현재 나오는 말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5억 원이나 10억 원을 빼주는 거, 이런 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안들이 있다는 건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에 토지 및 건물로서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거든요. 이 경우에 본래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이거. 장기 보유 처음부터. 근데 이걸 거주 요건을 지금 반반씩 섞었다가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양도 차익이 크면 그것도 또 줄이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그러니까 세율로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있는 걸 계속 누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하게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낮게 유지해야 부동산의 물량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는 결국은 재산세에 편입시켜야 되고요. 결국은 누진세율 구조로 하면 되니까. 종부세가 재산세에 편입되기 전이라면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재산세는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이 1세대 다주택과 1주택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부동산 금융 관련된 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매매 시장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될 것 같지만, 이러다 보면은 국민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임차 시장에 있는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처음 출범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하고 서민 주거 복지를 하겠다 하면서 정책을 썼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했지만, 뭐 정책적인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현 정부 초기에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기본 기조로 갔죠. 공급에 대한 언급 없이 몇 년을 흘러가게 됐고, 그동안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하는데 제일 중요한 수단인 금융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뭐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엄청나게 주택 가격이 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했다는 걸 이제 와서 인정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요를 억제하는 금융 관련된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서스테이너블한 정책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무슨 뭐 해열제 잠깐 쓰는 정도 식으로 이제 쓰는 정책이지 근본적으로 몸을 치료하는 정책이 되기는 어려운 정책입니다. 이에 비해서 수요와 공급의 공급 부분은 그보다 장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엄청나게 오른 가격을 당장 억제 못한다는 거는 김경환 교수님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거가 자기 성과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초기에 정확한 판단하고 공급을 그때부터 했었으면은 이제 와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아까운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와서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엊그제죠. 9월 3일 날 KB 자료를 봤더니 서울의 중위권 가구가 중간값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5로 나타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실은 PIR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표준화된 통계가 없는 거고, 조금은 왜곡된 숫자들이 자꾸 발표가 돼가지고 얘기하기 불편하지만, 아무튼 같은 통계에 따르면은 현 정부 출범 시에 10.9였던 것이 18.5까지 늘었다고 하고 있는 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있는 중위권 가구, 딱 중간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있는 중간값의 집을 살려면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8.5년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해온 금융 관련된 규제들이 효과가 적었다는데 뭐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금융 관련된 규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LTV가 있고 DTI 또는 DS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런 DSR, LTV 등이 이제 중요한 규제가 될 것 같고요. 은행권을 통해서. 아울러 매번 만지작 하다가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금리를 이용한 규제 또한 이제 주택금융에 관련된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막강한 거는 우리가 요 근래는 자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진짜 선진국에서는 쓰기 어려운 규제인데 최근에 하고 있는 총액 한도 규제입니다. 이건 진짜 금융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쌍팔년도 칼을 들고 나왔구나 할 정도로 이 오래된 규제지만 사실은 뭐 윈도우 가이던스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잠깐씩 사용했던 규제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규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에서 말했던 총액 한도 규제 같은 거라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거고 사실은 이게 반시장적인 그 규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규제다는 건 뭐 얘기 하나만 하고요. 금리 관련된 것도 금리 상승 또한 지금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는 우리 시장 코비드-19 이후에 소상공인 등의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생각할 때 금리도 집값 잡으려고 마구 올릴 수 없는 거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LTV나 DTI 또는 DSR 같은 규제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LTV는 뭐예요? 집값 대비해서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냐는 건데 돈을 조금 빌려준다는 거죠.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은 뭐 4억밖에 못 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그럼 6억만큼의 현찰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돈이 적은 사람은 많이 그러니까 담보력이 충분한 물건에 대해서도 많이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대출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LTV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는 정부가 돈 있는 자만 집을 사지 뭐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집을 살려고 그러냐. 이게 DSR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비교하는 거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지만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뭐 꿈도 꾸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결국은 LTV나 DTI, DSR 규제는 저자산가 저소득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원래 이 정부가 금융규제를 하면서 앞세웠던 거는 투기적 투자자들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만 실제로 그 구조를 보면은 내가 가진 돈이 적거나 내 소득이 적거나 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거지 투기적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뭐 이건 사실은 구조상으로는 보기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가진 돈도 없는데 이거 여기저기 땅 투자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겠죠. 그 비슷한 얘기가 최근에 뭐 이 언론 통해서 그 요 근래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서울 지역이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의 거래를 한 내역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55%가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15억을 현금으로 내고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돈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몰아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낮춰진 수요에 의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줍줍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상황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하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부동산 금융 관련된 규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수영장에 그 물을 가지고 좀 얘기합니다. 수영장에 학생들이 쭉 가득 있어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날뛰고 노니까 선생님들이 물을 확 부었어요. 이제 좀 조용히 하라고. 부었는데 그러면은 키 큰 애는 뭐 허리춤까지 오던 물이 배꼽 좀 넘어까지 됐겠지만 키 작은 애들은 목에까지 있던 물들이 코를 넘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 금융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 표적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적은 키 크고 등치 큰 놈이 다니면서 수영장에 시끄럽게 했던 놈 좀 조용히 하라고 부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키 작은 애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키 큰 사람 또 욕하는 것 같이 돼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아무튼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LTV DTI 규제라는 것은 지금 뭐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제 뭐 강남 지역 같은 데 정해놓고 그 40%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돈 없는 사람들은 강남 들어오지 말아라예요. 현찰 있는 사람들 강남 들어와서 마음껏 즐기시고 40% 대출밖에 못 해주고 DSR도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결국은 서민 주거복지나 중산층 주택 마련에 어떤 도움을 주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사실은 김경현 교수님도 그 말씀을 딴 강의에서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 선진국에서는 주거복지라 하면 금융포용이라는 단어랑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돈이 없는 사람도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열어주는 게 주거복지의 첫 번째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꼭 돈 없는 사람이 강남에서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요즘 영끌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40% 이하의 LTV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 내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신혼부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모아서 영끌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겁니다. 왜 영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이 이대로 유지만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출범 초기 가격으로만 만들어지게 된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사기 훨씬 좋아지겠죠. 한 반값 정도 가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 왔잖아요. 지금 기간 동안 내내 값이 뛰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고 있기 때문에 왜 금융을 통해서 주거복지를 얘기하냐 하면은 지금 집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에 더 뛰었을 때 못 갚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18.5년이라는 거예요. 강남의 중산층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사는데 18.5년이 걸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도 안 쓰고 안 먹고 하면서 18.5년을 모아봤자 18.5년이 흐른 후에는 그 값이 유지가 되고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그때 가서 18.5년 후에 드디어 집을 사겠다 했을 때 또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주택금융의 역할이다. 그 주거복지랑 연결해서 제가 짧게 한다고 해놓고는 또 시끄럽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현황 얘기 나온 거에서 다시 보면요. 최근에는 진짜로 이 총액대출 규제까지 있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의 그 증가세는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전체 증가세에도 못 미치죠. 옛날에는 계속 주담대가 이걸 그러니까 이끌어왔던 그 항목인데요. 그런데 그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거기 동아일보 모아놓은 그 표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14.02예요. 전체 대출의 증가세의 51.5가 전세자금 대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어거지로 눌러서 매매 시장에 대한 이제 주담대 시장에 대한 이 증가세는 많이 줄었지만 이거 누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수요자들이 쓰는 돈들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가계대출이 크게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임차인들의 상황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임대차 시장이 이렇게 팍팍해지면 아까 매매 시장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공급을 확대하고
뭐 수요는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면 임대차 시장도 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공급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가격이 우리가 주택 가격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보면 더 서민 시장이고 우리가 보듬어야 될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은 임대차 시장의 주요 공급자가 누가 될까요? 정부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로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정부가 거의 뭐 금가옥조로 생각하는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의 그 뭐 한 1,000만도 채 안 되는 작은 나라의 경우에도 임대차 시장을 한 10% 정도 공급하면은 대부분의 국가 중에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에 공급하는 게. 우리가 그 수준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가 해요? 민간 임대 시장이 하는 거죠. 민간 임대 시장은 누가 해요? 우리나라는 임대 전문 부동산 회사가 없습니다. 거의. 누가 해야 됩니까? 다주택자죠. 지금 오늘 그 정책 대안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정해진 것 같이 뭐 이건 어쩔 수 없다로 그 포기하고 넘어가시는데 저는 민간 임대주택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급격한 압박이 지금 결국 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임대차 보호법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제가 금융 쪽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법까지 다 끌어들여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주택자는 범죄자 같이 인식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그 긍정적인 그 효과, 시장 내의 긍정적인 효과 같은 걸 감안할 때 만약에 이게 방향이 아니다 하더라도 완만하게 이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아무튼 좀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신문에 보면은 노상 뭐 150채 가진 다주택자 이런 사람 얘기 나오는데 저는 부동산학과 교수 20년째 하면서 150채 가진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뭐 10채, 20채씩 가진 사람들만 모여 다니는 것도 아닐 거고요. 이 사람들 몇몇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규제가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제 같은 형태로 되는 거가 일반화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한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토론을 듣는 중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 상태로 있어서는 민간 임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요원하다. 정부가 공공 공급을 통해 가지고 민간 임대 시장 들어가겠다고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세 사시고 계신 분들이 정부가 주는 공공 임대에 들어가고 싶냐 뭐 이 말씀 드려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오랜만에 이 코로나 이후에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 말이 너무 두서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제 토론은 항상 두서없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이제 그 부동산의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문제가 이제 정책과 현장의 괴리라고 할까?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소송을 맡기거나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은 실제 매도인이면서 매수인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직접적인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사고 파는 판매자와 소비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모든 부동산 시장의 이해
첫 번째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우리 그 발제 김경환 교수님 이제 정책과제 방향 뭐 미리 또 읽어봤고 저도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근데 공급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항상 이제 그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그러면 공급 확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종합 선물 세트식, 백화점식, 그러니까 어떤 표의 수치를 각 파트의 표의 수치를 전부 늘려나가는 식으로 이제 그 공급 확대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신혼부부 공급 늘려야죠. 청년주택 늘려야죠. 중소형 아파트 늘리고, 중형 아파트 늘리고, 대형 아파트 늘리고, 공공임대 늘리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각각의 늘림이라는 거는 풍선 같은 거거든요. 하나를 늘리면 하나는 줄어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그 LH 그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주택을 늘리면 당연히 이제 40세 이상의 그런 유자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쪽 공급은 줄게 되고요. 하나의 단지에 중소형을 늘리면 중형은 줄어듭니다. 대형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다른 상품하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재화 공급의 유한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땅이라는 거, 공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추가 생산할 수 있듯이 그렇게 계속 그 누적되는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공급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반도체도 그 생산 라인 설비가 증설되지 않으면 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 부동산이라는 건, 땅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공급의 총량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단을 뭐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게 제대로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공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를 계속 늘리면 우리가 민간 시장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3기 신도시를 전제로 해서 이제 공급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대선 후보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유동성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3기 신도시처럼 그런 일반적인 논, 밭, 임야 이런 것들을 수용해 가지고 뭐 아파트를 만든다 그러면 꽝 하고 그 유동성 폭탄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다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심 재개발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방식, 그게 한정된 서울에 있는 공간 내에서 처리해 나가는 방식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규제 방식을 우리가 따져보면 그 소형 평을 넣어라, 뭐 이런 것들, 뭐 임대를 넣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넣다 보면 그건 제대로 된 공급의 모습인가? 공급의 디테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제대로 불난 곳에 불의 발화 지점에 물을 소화기를 끼 얹는 거냐 하는 이제 그 의문점이 다시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선에서 그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뭐 매수인과 매도인의 그런 관계를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의 평수가 32평이에요. 사람들의 심리에. 그래서 32평을 넘어가면 약간 사치제로 받아들이고 32평보다 적으면 약간 좀 좁은 데 자기가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32평이라는 거는 그 가족이 많고 좋고 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32평 살고 싶은 거예요.
32평이 제공할 수 있는 그 공간의 힘이라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32평을 살고 싶어 하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32평이 평당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32평이 모든 평수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사실은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 기압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공급을 열심히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어요, 정책에서. 작게 만들어서 쪼개서 많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32평에 대한 공급, 우리가 가장 수요가 많고 우리가 어찌 보면 꿈이라고 생각하는 가장의 그런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 32평 가격은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중소형 평수는 밑에 달려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이 견인 효과가 발생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나 뭐 많은 요소에서 이제 좀 발생을 해야 된다. 이런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게 보통 보면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 성수기 아직도 이제 많이 미흡하고, 정부에서도 부동산이라는 게 약간 뭐 야매 비슷한 그런 학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일부 정말 이제 좀 어떤 그 선각자적인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경제학의 이제 일부로서 굉장히 마이너한 포인트로 이 그 부동산이라는 학문,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접근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런데 그 인력이 정책을 만들잖아요. 시장에는 사람은 관여자가 많은데 정책의 관여자는 전문가가 없는 이런 이제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조금 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솔직히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저도 뭐 어떻게 하면 잘 개선될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32평 무한 공급을 하면 그게 이제 최소한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뭐 부가적인 문제는 또 뭐 차차 저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나중에 발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언론에 보도되기는 이제 청년 원가 주택이 1호 공약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이제 주택 정책의 방향 전환. 앞으로 정부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원칙을 이제 현명하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좌절을 겪고, 주거에 관해서 좌절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이제 정책 대안입니다. 근데 좀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오해는 원가로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제 사실은 원가면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지금도 LH에서 공급하는 이제 공공 분양 주택은 시가보다 훨씬 낮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보다는 조금 높죠. 그게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뭐 단지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원가보다 조금 높게 공급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청년과 신혼 부부들에 한해서 이거를 마진을 남기지 않고 원가대로 공급하자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퓰리즘이나 뭐 재정 손실이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원가에 팔기 때문에 손해는 안 나는데, 지금 이제 LH가 분양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난 흑자를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관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데서 원가만 받고 돈을 남기지 말라 그러면은 이쪽 적자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 줄어드는 만큼을 이제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주고, 나중에 이제 5년이나 10년 후에 국가에 되팔 때
양도차액의 이제 30%는 국가가 환수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재정의 손실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든지 제대로 알리지 못한 뭐 그런 탓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실현 가능하냐 하는 거고, 그러면 택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3기 신도시와 택지 개발 진행되고 있는 그 안에서 일부를 이제 청년 원가 주택으로 돌리고 추가로 지금 GTX 같은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지역에서 이제 새 택지를 발굴한다는 게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택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위치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1차적으로는 예정된 택지 개발 지구에서 일부를 쓰고 또 이제 다른 용도로 정해진 땅에 뭐 일부를 가능하면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인 택지를 확보해서 지금 뭐 제시한 목표가 전국에 30만 호고 수도권에 20만 호고 그런 물량을 하여튼 최대한 달성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원가로 제공하는 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LH 주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개념이거든요. 공사비, 원가, 그리고 뭐 전답을 이렇게 택지화 시켜가지고 그 비용을 사실은 그 청약저축 회원들한테 이렇게 염가로 제공하는 게 원래 이 개념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정책을 위반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는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년들이 필요한 게 지금 그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서울에서 보면 대학가예요. 첫째. 두 번째는 그 업무지구 바로 그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 가장 청년 비율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관악구예요. 왜 관악구가 높냐? 사실은 업무지구는 관악구에 없는데 업무지구는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있고 뭐 여의도에 있고 뭐 다 있는데 여기까지 넘어가기 가장 가까우면서도 집값이 싼 데가 관악구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입지라는 거는 사실은 뭐 그 도심의 어딘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공급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청년 원가 주택이.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뭐 이런 시골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근데 시골 어딘가에 있는 주택은 예를 들어 내가 애를 키우고 육아를 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거는 이제 거기 뭐 길 넓고 뭐 유모차 밀기도 편하고 엘리베이터 좋고 하는데 가면 돼. 거기는 이제 애 키우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청년 원가 주택의 입지라는 게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입지인가? 그거는 조금 그런 이제 해법이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청년들의 수요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뭐 신혼 부부도 있고 그냥 청년도 있고 애가 있는 부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데 이 청년 원가주택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도시와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심과의 접근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뭐 GTX 연계 얘기도 나오고 GTX가 아니더라도 도시광역철도와 연계된 곳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 원 변호사가 말씀하신 이제 도심 내에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발표한 공약이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역세권에 이제 국공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차량 기지 뭐 이런 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작동을 하면서 이걸 지하화하고 지상에다가 이제 소형 이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위치가 이제 다르고 수요 계층도 다르고 이제 그 공급하는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불이익을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탐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현재 환경에서 나름대로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 타협점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2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세제 불이익을 주는 문제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키는 문제, 이 문제는 서로 컨플릭이 있다고 봐요. 시장에 보낸 시그널도 다르고, 지금 아까 민영으로 이제 임대하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그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서 혜택을 주다가 혜택을 뺐고, 그 다음에 1세대 다주택자의 세제 불이익을 주고, 막 이런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정도의 어떤 타협점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져야 되니까, 그 타협점이 이제 뭐 2주택 이상 3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습니다. 1주택자 장기 거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하는 거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5년 산 일산집을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이사를 안 가면 그 전에 마련해 놨던 집이 제가 63살이 됐을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4년 갱신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참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다주택자를 지금 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시하는 거가 좀 꼭 그래야 되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하셨던 게 뭐 그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좀 뭐 이 징벌적 세금 뭐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에 한다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은가도 있고요. 그 경제학적으로 이제 좀 전월세 임차인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소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징벌적 그 세제나 뭐 이런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임차인들이 원하는 공급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정리라기보다도 하여튼 몇 가지 포인트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토론을 세 분께서 해주셨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정책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 임대차 보호법도 만들고 다주택자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행동 원칙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 말씀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 공무원이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 정책이나 법률이 시행됐을 때 평범한 시민으로서 본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정책이나 법률의 효과가 되게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정책의 의도와 상반된 효과를 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로 약자들입니다. 저소득층이든 고령층이든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도와 전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성수 교수님 말씀하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결국은 임차인들한테
피해가 갔다든지 주택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결국은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 변호사,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처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은 세제나 금융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과 목적과 원칙이 있는 것이지 집값을 잡는 보조수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제와 금융의 기본 원칙에 맞는 세제나 금융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 또한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가구 다주택에 대한 문제는 제가 뭐 강조를 하진 않았지만 아까 그 PPT에 나오는 그 송파구의 12채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분과 이제 비슷한 가격대의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분의 세 부담을 보시면은 왜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거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주택이 몇 채이냐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했기 때문이고 이제 근저에는 집을 2채 이상 갖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임대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 정상적인 과세를 하면 되고 그 이상의 이제 특별한 페널티를 부과하지만 않으면은 시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2평 위주로 공급을 하면 좋겠다는 원 변호사님의 의견은 뭐 흥미로운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되겠죠. 만약에 32평이 그렇게 인기가 좋으면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32평을 짓겠죠. 그리고 또 32평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 위아래에 또 이제 수급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나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포칼 포인트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어떤 규범으로서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것에 좀 더 공급을 늘리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세미나를 저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발제자님, 그 다음에 토론자님께 감사드리고, 풀로 계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